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저자 고윤, 펴낸 곳은 스노우 폭스 북스입니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대부터 적어놓은 메모들을 정리한 5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괜히 기분 좋은 맑은 날, 아니면 이유 없이 울컥하는 흐린 날. 우리의 마음도 꼭 하늘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날은 해가 쨍하게 나서 세상이 다 환하게 보이고, 어떤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기도 하죠. 이 책은 마치 그런 날씨 같은 책이에요. 화창한 날에도, 흐린 날에도 옆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은 아주 조용한 위로.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조언. 파리를 쫓아가면 뒷간에 도착하고, 나비를 쫓아가면 꽃밭을 거닐게 돼. 영화, 인턴에 나오는 대사다. 큰 울림을 주는 대사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빼면 내 삶은 온통 선택천지다. 가깝게 지내게 된 친구, 누군가와의 연애, 사랑 등 뭘 하고 안 하고 모든 게 선택이었다. 더 간단한 것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신을 양말, 입을 옷, 커피 마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다. 그 모든 게 모여서 나온 결과가 지금의 나라면 그 많은 선택을 어떻게 다 해왔을까 잠시 대단하다는 위안이 든다. 하지만 어느 땐 나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거야? 진짜라는 반성을 하기도 한다. 생각 없이 저지른 말이나 행동, 결국 이 선택들이 모여서 내 진짜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인턴에서 주인공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꽤 나온다. 가족과 CEO 역할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지를 놓고 이렇다 할 선택지를 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두 가지 모두 잘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다. 내가 그녀 옆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 그게 최고야 이다. 자주 듣는 말이고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섣불리 이 조언을 했다가는 욕먹기 딱 좋다. 마음이 어디로 갈지 정했으면 누가 힘들어하겠나. 물어볼 이유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지. 다시 생각해보자.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 그게 최고야가 다시 떠오른다. 역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 맞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 듯하다. 사실 나는 직관이라는 걸 잘 믿지 않는다. 물론 때때로 직관이란 게 상황을 꿰뚫고 도저히 계산으로 낼 수 없는 결단으로 대단히 이로운 결과를 낼 때가 있다. 인정하는 바다. 한데 이 직관이란 게 선긋듯 아주 명확하게 딱 분리돼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직관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직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직관도 그 순간의 감정에 꽤나 좌우될 때가 많은데 모든 올라오는 생각을 직관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인 듯하다. 어쩌면 직관적으로 행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실제로는 지금까지 쌓은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결과가 아닐까? 아, 헷갈린다. 간혹 직관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어떤 심오한 영적인 힘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조심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사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좋은 쪽 같다. 직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선택을 순간의 감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돈된 이성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뜻이 되니까. 감정은 본디 이리저리 워낙 흔들려서 가면 안 될 곳에 가게 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서 후회만 막급인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니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조언은 참 조심해서 해줘야 할 말인 것 같다. 역시 조언은 하지 않는 게 조언 같다. 역시 말보다는 귀를 열어주는 게 좋은 조언이 분명하다. 그냥 적당히 중간은 정말 어려운 거였다. 딱 중간만 하는 게 참 잘하는 것일 때가 있다. 중간만 하라는 말은 사회인이 돼서 입사하면 가장 많이 듣는 선배들의 조언이다. 정말 딱 중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때고, 회사 오래 다닐 수 있는 요건이면 어디에서나 왕따 될 일 없는 중요한 덕목이 될 때다. 학교 다닐 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다. 어중간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고 했고, 꼭 공부 아니더라도 뭐든 하나만 똑부러지게 잘하면 된다고 배웠다. 1등과 꼴등은 기억해도 중간은 패배의 구간으로 여겨졌으니 중간이었던 우리 누구도 잘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20대를 넘기고 취직할 시점이 되면 너도 나도 중간만 해 그게 최고야로 바뀐 세상에 선다. 어느 날인가 지하철 옆자리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로 나누던 바로 그 조언이다. 딱 중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더도 덜도 말고 중간 정도 잘하고 싶다고 한 말. 사회생활 잘하려면 너무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지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어른이 돼서 속한 세상에 중간을 너무 열심히 해내다 보니까 삶 전반에 열심히 스며드는 줄 모른다. 적당하다는 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위험천만한 건데 그걸 구분지어 보지 못하게 되는 걸 몰랐다. 세상의 진짜 고수와 승리자들은 그 높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하나를 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몇 번이든 경험했고 그 사이 자기 사이즈를 키워냈다. 매번 이쯤에서 멈추지 않고 더 해볼 무엇에 몸살이지 않았다. 적당히 하며 멈추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내 경우라면 이제야 진짜 걸음을 걷는 것 같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이문 저문 열어보는 중이다. 모든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채로. 바다에 갔으면 바다를 찍어야지. 왜 꽃을 찍어 오냐고요? 엄마는 여행을 가면 꼭 꽃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 바다에 가면 바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고 거기에서도 꽃밭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딜 가나 똑같았다. 제주로 내려가 있으면서도 제주 배경 사진보다 꽃 배경 사진이 많았다. 가끔 우리 집에 오실 때에도 제주에서 본 노을 얘기를 하며 꽃사진을 보여주셨다. 어느 봄, 며칠 전 다시 제주로 간 엄마에게 카톡이 왔다.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만 덜컹 와 있었다. 제주도 꽃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까지 가서 꽃이 그리 좋은가. 짜증났다. 그렇게 가고 싶다던 제주도 귀향을 선택하고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까지 꽃을 찍어 보내는 게 불만이었다. 대답 대신 화면을 닫아버렸다. 엄마가 서운하겠지만 꽃이나 보고 앉아있을 한가한 상황도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퇴사하는 걸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괜히 곧장 답했다가 엄마랑 몇 마디 섞고 힘든 감정이라도 내비치면 곧장 그러게 뭐하러 회사를 나왔어 라는 식으로 말할 텐데 그 어느 때보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뭐든 쉬운 게 없었다. 나는 의리고 모든 상대는 갑이었다. 새로 시작한 일로 이런저런 미팅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일은 매번 기대만큼 진행되는 게 없었다. 웃고 허리 굽혀 인사 잘하고 답이 오길 기다리는 처지가 고됐다. 막연하고 답답한 날들의 연속인 그런 봄, 어느 날이었으니까. 짜증나지.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그들보다 잘 될 수밖에.
선배는 응원하는 건지 비수를 꽂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평일 낮이라서 그런지 한가한 카페가 방아질처럼 찍어대는 속을 좀 가라앉혀줬다. 하늘은 속없고 높고 새파랗고 맑았다. 어둑해질 즈음에서야 집에 돌아왔다. 거실 밖으로 근사한 노을이 보였다. 그 노을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생각했다. 우습게도 조금 괜찮아졌다. 적당히 없어지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낮에 온 엄마 카톡의 답장으로 노을 사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아들의 그 엄마다. 이 고된 하루를 보낸 아들이 간신히 마음 쓸어내리고 보낸 노을 사진에 엄마도 일십이다. 변해서 좋다. 내가 누에고치라서 참 좋다. 사람은 원래 절대 안 변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말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말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란 희망 같은 걸 품으면 골아픈 말이다. 틀렸다면 가능성은 크게 늘어난다.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는 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사는 게 멋진 일이 된다.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를 증명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유명한 세계 챔피언이 됐고 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부순 사명감의 원천으로 이때를 자주 언급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의지는 많은 난관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도 뭐든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늘 내 안에 꿈틀대는 피 끓는 열정이 있었다. 뭔가 해보고 싶고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컸다. 그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건지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내 발목을 쉽게 놔주지 않았다. 이 말을 꽤 자주 들었던 어느 때쯤엔 변화하려는 내 의지, 다짐, 기대들이 확 꺾였다.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변화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가능성이 결국 0이라면 시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작고 어려운 일에도 늘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말 같았다. 다행인 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다. 그 틀린 반에 힘을 실어보자 한 것이 내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면이 많았다. 누군가의 변화를 보고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좋은 자극이 되어 주었다. 환상. 여전히 누군가는 지금 보이지 않는 큰 목표를 두고 애써 깎아내리기에 바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해. 좀 현실적으로 꿈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안 변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이다. 저 이제 그냥 청소해요. 효율적인가 또는 효율성이 좋은 방법인가? 뭔가 하려고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계획을 해야 몸이 움직이는 비효율적인 나는 무슨 일이든 이 생각을 꼭 하게 된다. 뭐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고 거북목을 하고 웅크려 그걸 찾아내는데 온 정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렇게 효율적인 동선, 효율적인 하루, 효율적인 시간 분배, 효율적으로 해야 할 목록을 쓰고 움직이기로 해야 안심이 된다. 문제는 그 효율적인 계획을 참 멋지게 세워놨는데 이 몸이 그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못할 때다. 그런 목록이야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반항심이 큰 게 청소다.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도 찾아놓고 유튜브에서 청소 잘하는 법도 배워놨다. 한데 어째서 이 효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안 되나 이만저만 고민스러운 게 아니었다.
고민이 너무 되던 어느 날, 고민이 너무 돼서 고민을 안 하기로 해봤다. 청소할 계획을 너무 효율적으로 잘 짜놔서 안 그래도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청소에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을 내려놓고 그냥 움직이기로 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하나씩 치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정말 비효율적이었다. 조망만한 물건 하나 들고 가로 세로 사선으로 집 전체를 말도 안 되는 동선으로 엄청나게 걸어 다녔다.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 절로 들었으나 다시 효율적인 고민을 할 엄두가 안 나서 비효율적으로 하던 것을 마저 하기로 했다. 결국 그날 청소를 끝냈다. 웃긴 건 청소만큼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정말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세세한 계획 마스터인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청소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지체하고 결국엔 포기할 걸 아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 효율적인 건 최적의 결과라는 뜻도 되니까. 한데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다. 제 아무리 대단한 효율적인 효율성을 찾아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또 목적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어서 실제 움직이는 노력 과정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 사실 성장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여하튼 나의 엉망진창 비효율적인 청소는 잘 진행되고 있다. 하면 할수록 동선이 좀 정리가 된다.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저절로 나오고 있다. 여전히 나는 효율적인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효율을 고민하다 멈춰 있거나 포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 눈앞에 쓰레기 하나부터 치워나가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말아요, 우리. 아, 언제쯤 후회 좀 안 할 수 있을까? 인생은 늘 후회의 연속이고 실수의 강 같다. 얼마 전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한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미모의 어떤 여성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그녀가 속한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달은 이랬다. 이 친구는 싱글이다. 결혼을 안 한 건 아니고 못했다. 이 친구는 외모지상주의다. 한데 본인은 그 외모지상주의 기준으로 F 정도 된다. 예쁜 여자를 매우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주 성실한 면이 있어서 끝없이 소개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닥달해서라도 자기 짝을 찾는데 아주 열심이다. 나는 최대한 이 친구의 소개팅 후속담을 흘려듣는다. 자칫 진지하게라도 듣다가는 야, 내 외모 좀 생각해. 예쁜 여자들이 너를 왜 만나겠냐? 하고 욱하고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서 해둔 안전장치다. 그날도 친구는 매번 빗나간 소개팅 사연에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놓았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별로일 수 있지? 예쁘면 꼭 하자가 있어. 심지어 얼마 전에 만난 여자는 술, 커피, 우유, 고기를 못 먹는데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산다는 거야? 나 원참.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진리를 이 친구는 들어보지 못한 걸까?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하필 그 카페에 내가 참석 중인 어느 모임 멤버 한 분이 계셨고 하필 여자분이었으며 하필 정말 미인이었다. 아찔했다. 이 다음에 오게 될 상황이 머리에 선명하게 그려졌으므로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나간 다음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누구야? 몇 살이야? 싱글이야? 직업은? 집이 어딘데? 그 모임에서 자주 만나?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다가 기어코 나를 들들 볶았다. 그녀와 소개팅 자리를 만들라는 여기서부터 문제였다. 하면 안 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래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그 자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명분이 부족했으니 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알면 얼마나 알며 나는 또 이 녀석을 또 얼마나 잘 아는가. 하는 수 없이 매 순간 조여오는 그 친구의 압박에 나는 다음 모임에 두 사람의 소개팅을 주선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여자분은 아주 고상하게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친구였다. 친구는 미모의 그 여성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다. 아, 단칼에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었다. 여자분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이미 내게 밝혔는데 친구는 나를 장기 말쯤으로 여겼다.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끝없이 해댔다. 나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피곤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중간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짓말을 짜내려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현타가 왔다. 두 사람 모두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다른 일에 투자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오랜 습성이 나도 모르게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을 끊는 거였다. 친구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한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누군가 내게 해준 이 말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나쁜 놈이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스스로 나쁜 놈이 돼가고 있었다는 걸. 나는 둘 사이에서 빠져나오려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까지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내 행동은 두 사람에게 전혀 이득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지. 버티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내린 행동이기는 했지만 그게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다. 왜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을 텐데. 친구야,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알 건 알게 될 수도 있어서 좋았을 거고 또 내가 굳이 나서서 그 이상의 어떤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였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건 그의 몫인데 나는 친구니까 힘들어하면 다독이거나 위로해주면 되는 것을. 아, 삶은 정말 매번 후회의 연속이다. 매번 겪고 나서야 배운다. 배우지 않고 그냥 좀 공짜로 알면 안 되나? 어디서 좀 울어볼까? 나는 무도 세대다. 예능국에 다니는 친구 말로는 방송국에서는 무한도전을 보고 자란 세대를 무도 키즈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도 무도 키즈다. 아직도 유튜브 수추로 즐겨볼 정도로 정 깊은 친구 같은 프로다. 그 중에서도 노홍철 씨 캐릭터가 재미있었다. 초긍정을 넘어 초초긍정이라는 범접 그 이상의 의미로 돌 플러스 아이로 불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난 럭키가이. 수없이 들어 지금도 오디오로 지원되는 듯한 그만의 어투.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듣던 말이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재미로든 장난으로든 정말 진심으로든 왕왕 쓰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게 영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에잇 까짓 거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라고 되낼 때가 많다. 뭐 어쩌겠어. 잘 해결되겠지가 포함된 말이라 꽤나 쿨하게 괜찮은 말처럼 들리니까. 언젠가 회사 회의 때였다. 선배가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난 신입이었고 선배 말에 토달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고 당혹감과 수치심이 일순간 밀려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회의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굴은 굳었고 점심밥도 삼키기 힘들었다. 속은 답답하고 머리는 정지된 것 같았다. 하지만 무도키즈답게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노력했다. 말 그대로 무지하게 즐기려고 노력했다. 오후 내내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했다. 이 힘든 상황을 즐기게 만든 그 선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고 그러자니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심지어 누구보다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으니 5번은 5번데 정말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그랬다. 모두가 나를 꽤 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울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왔다. 왜 울었는지 이유를 대라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고통이 눈물을 끌어올린 것 같다고나 할까? 이제야 깨달은 건 힘든 마음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한여름 소낙비 같은 거라서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 억척스럽게 억지로 감정을 덮고 얼굴색까지 바꿔가며 즐긴다는 건 그냥 가면이 아닐까? 힘든데 그냥 펑펑 좀 울고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처방이 아닐까? 소낙비가 내리면 쫄딱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짱한 옷으로 갈아입을 일이다. 감정도 비슷한 것 같다. 화나고 실망스럽거나 당황스럽고 엉뚱한 어떤 상황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갑자기 내린 비가 좋다고 빗속을 뛰당길 필요까지 있겠냐는 말이다. 살면서 부정적인 순간은 계속 나를 찾아올 테고 그 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안고 있는지는 순전히 내 몫이니까. 차라리 그냥 엉엉 울자. 그리고 나면 지나간다. 품고 안고 억지로 다른 얼굴로 버티지 말자. 어디서든 울 곳은 찾으면 많다. 세상에 정말 귀한, 말 잘 통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싱글이면 수없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상형이 뭐냐는 거다. 나도 꽤 들어본 질문이지만 딱히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우물쭈물 이렇다 할 대답을 못하고 냈다. 그러면 여지없이 얼굴 본다는 거네 라는 결론이 난다. 그게 아니라서 나름 장황하게 내 생각을 쫙 늘어놓곤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같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거네.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다. 결혼 전까지 이 질문은 계속 받게 될 것이므로 한 번은 준비해 놓아야 할 답이었다. 그동안 그냥 서로 끌리는 어떤 계기로 연애를 해왔지. 뭔가 딱 맞아서 연애한 게 아니었던 거라서 답을 찾아놔야 할 것도 같았다. 결론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형이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란 걸 찾아놔서 그랬는지 대화 잘 되는 나는 대화 잘 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지금의 아내다. 한데 그렇게 말 잘 통해서 결혼한 아내와 왜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걸까? 대화 잘 통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아내에 대해서 더 나눠야 할 남은 대화가 남은 걸까?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뒤 결혼했고 계속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 그런데도 갈등을 다 없애려면 더 많은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라는 안리타 작가의 책에서는 대화를 테이블에 놓인 컵과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봐야 하고 물의 색도 알아봐야 하지만 하나가 되자라는 건 결국 파국이라고 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부서지거나 해체돼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것 자체에 사용된 폭력적인 언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도 하고 철들며 살아보니 알 것 같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사실이다. 대화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오해와 갈등까지 제거해 나갈 수는 없다는 걸 말이다. 말로 다 안 되는 게 말이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서 MBTI도 개발됐던 거다. 내 속도 다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대화라면 절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비즈니스나 친구 관계, 그 밖에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진솔하고 진한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으며 갈등까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든 걸 공유한 부부도 없다는 것도. 다만 그 많은 대화로부터 깊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굳게 믿는다. 모두가 멋지게 추락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예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매번 즉흥적이고 순간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실험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것들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내 계획이 옳았는지 시험하는 검증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 그러겠지. 나는 누구보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다. 나도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행동해본 경험이 있었다. 내 경우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인기 없는 사람이었다. 부침성도 없었지만 내 얼굴 인상이 딱히 호감 갈 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나한테는 고민거리였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이 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별로인 것 같았다. 그래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나도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좀 돼보자라고. 유심히 주변을 관찰한 결과 일단 웃는 상이 필살기란 사실을 발견했다.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그 사람들 모두 입가에 미소를 달고 사는 게 공통적이었다. 옳았구나 싶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렇게 각도를 달리해 가며 어떤 미소가 더 멋있어 보일지 치밀하고 세심하게 가다듬었다. 당시에는 그래도 연습 덕을 꿰본 타이밍도 몇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생긴 표정도 아니었다.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느끼고 화들짝 놀라곤 했다. 우픈 사실은 나는 미소라고 지어 보이는 건데 누군가는 섬뜩하게 느끼고 무서워했다는 거다. 오히려 나를 슬슬 피하는 눈빛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다. 미소는 나한테 잘 맞는 건가? 고민이 깊어지는 찰나 눈에 띈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나쁜 남자 컨셉의 형이었다. 그 형은 정말 편해 보였다.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배려도 안 하고 눈치는커녕 못됐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일명 자학객으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 아, 바로 저거야. 나도 저 형처럼 나쁜 사람에 도전하는 게 언제나 미소 짓는 도전보다는 훨씬 할만해 보였다. 그래, 결심했어. 나도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정말 유머스러운 사람이 돼보자고. 그날부터 그 형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하려고 했었다.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여자친구도 만들고 팔짱 끼고 다니며 떨어지는 벚꽃도 맞아볼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냐.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내 말 한마디 놓칠세라 깔깔 웃어대며 주말이면 선배 저랑 과제 같이 하실래요? 라는 러브콜도 원 없이 받을 수 있다면야. 나쁜 남자 컨셉 잘 배워서 나도 인기남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관찰하고 따라하고 또 관찰하고 따라하기를 그리도 열심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여사친이 이렇게 말했다. 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혹시?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 그러는 거 굉장히 별로인 거 아니? 그리고 너랑 어울리는 행동도 아니야.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정말 충격받았다. 크게 주눅 들었다. 집으로 가서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날따라 유독 거울 속에 나는 어색해 보였다. 원래 무표정하고 묵뚝뚝해 보이던 얼굴이 미소 띄어 보이겠다고 하다가 태생에도 안 맞는 나쁜 놈 흉내를 너무 열심히 해보려던 탓인가? 얼굴도 죽상으로 보였다. 눈썹도 좀 어색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눈, 코, 입 모두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매우 속상했다. 이 시절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맞장구를 쳐준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나답지 않은 행동일랑 하지 않게 됐을 테니 약이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한데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경험이 돼서 나에게 약이 되었다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만족하는 법을 몰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도전은 멋있고 간지나는 단어다. 하지만 뭐든 도전한다면 다 좋은 걸까? 실패에도 도전했으니까 더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어쩌면 너무 이런저런 철학이나 정보에 쇠뇌당해서 나에게 맞지도 않은 일에 도전이라고 외치고는 자신을 몰아놓고 궁지에 빠질 일을 너무 구별 없이 실행해 온 건 아닐까? 나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좋아라는 생각을 좀 더 가려 쓰거나 아껴 썼으면 좋겠다. 매번 도전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넣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도전에는 잃을 게 필수적으로 많다. 무리하게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달콤하고 멋지고 해야 하고 하면 좋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사용되는 중이다. 도전하고 이루었을 때 얻는 성취가 정말 크고 좋으니까 취해버리는 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또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대략 이런 것들이라도 말이다. 도전의 방향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오로지 무리한 실험에만 계속 머무는 건 아닌가? 도전 과정 동안 내가 잃은 것의 가치는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인가? 무작정 달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조금 덜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 나를 몽땅 내버려야 하는 도전을 할 바에는.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제목처럼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순간이 생기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